아저씨들 적당히 하고 그만하시죠. 승무원과 승객 할아버지를 때리려는 조폭들에게 서진이 외쳤죠. 박도철이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이도 어린 게 어른들 일에 상관 말고 빠져줘. 하지만 서진은 박도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노인을 때리는 건 어른답지 않은 행동 같은데요. 박도철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건방지게! 이게 확! 이후 서진과 조폭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사이다 같은 결말이 올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30분 전, 서울역 대합실의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켰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 역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서진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백팩을 맨 그녀의 모습은 다른 귀성객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서진의 품 안에는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전후 최재원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가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죠. 재원아, 이번에도 같이 가자. 서진은 상자를 살짝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뜨거운 모래바람, 귀를 찢는 폭발음, 그리고 재원의 마지막 말. 서진아, 평범하게 살아. 가슴 한구석이 조여왔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PTSD 치료제였죠. 의사 선생님의 당부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감정적인 자극은 피하셔야 해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깊게 숨을 쉬세요. 약을 입에 넣고 물로 삼켰습니다. 이제 플랫폼으로 나갈 시간이었어요. 포항행 무궁화호는 3번 홈에 서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열차였지만 서진에게는 익숙한 친구 같았죠. 707 특임대를 전역한 후 매년 이맘때면 타는 열차였으니까요. 객실에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시트 냄새와 사람들의 체온이 뒤섞인 냄새였어요. 서진은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백팩을 선반에 올리고 재원의 위패 상자는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포항까지는 5시간. 그동안 조용히 있고 싶었죠.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아니, 그 땅이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인데 어떻게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역한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맞아요. 보상금이라고 해봐야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데 중년 여성의 한숨 섞인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포항 동구 재개발이라면서요?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항이라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했잖아요. 감정적인 자극은 피하라고. 열차는 계속 달렸고 승객들도 하나둘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도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객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5명의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모두 덩치가 큰 편이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야, 여기 자리 비었네. 앉자고. 선두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목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어요. 일행 중 우두머리인 듯했죠. 박도철이라는 이름표가 그의 양복 재킷에 붙어 있었습니다. 도철 형님, 저기 여자 혼자 있는데요. 부하 중 한 명이 서진을 가리키며 희죽거렸습니다. 순간 서진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몸에서 힘을 뺐습니다. 무시하는 게 최선이었죠. 박도철 일행은 큰 소리로 떠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욕설이 섞인 대화가 객실을 가득 채웠어요. 잠들어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죠. 손님들,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젊은 여성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뭐, 우리가 시끄럽다고? 박도철이 승무원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음흉하게 변했어요. 아가씨가 예쁘네. 몇 살이야? 손님, 그런 질문은 곤란합니다. 민정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박도철은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친해지자는 건데 뭐가 곤란해. 내가 누군지 알아? 서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위패 상자가 만져졌어요. 평범하게 살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해요. 반드시 참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입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국철도공사, 하하하. 박도철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포항에서 건설업 하는 사람인데 철도공사 간부들이랑 술도 자주 먹어. 너 같은 말단이 나한테 이래도 돼? 그때였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를 하던 할아버지가 박도철을 알아봤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죠. 저 사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이 우리 마을 재개발하는 건설회사 사장이야. 박도철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죠. 이거 누구신가 했더니 동고달 동네 영감님이시네. 박도철이 비틀거리며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오늘도 재개발 반대 서명 받으러 포항 가시나 봐요. 박도철이 할아버지 앞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영감님, 헛수고예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인데. 우리는 정당한 보상만 받으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당한 보상, 하하하. 박도철과 부하들이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객실을 가득 채웠죠. 영감님, 우리 회사가 그 땅에 아파트 지으면 얼마를 벌게 될 줄 아세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박도철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영감님들한테 그걸 다 줘야 해요? 장사가 되겠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손자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 적당히 받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박도철이 위협적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악. 할아버지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좌석 손잡이에 부딪혔죠. 할아버지. 손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중년 여성과 다른 승객들이 할아버지를 일으키려고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참고 또 참았던 인내심의 끈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죠. 의사의 당부도 재원의 유언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들,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죠. 그만하시죠. 박도철이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취한 눈이 가늘어졌어요. 너 뭐라고 했어? 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원의 위패 상자를 조심스럽게 빈 좌석에 내려놓았죠. 그리고 박도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참고 피하려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객실을 감쌌어요.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은 이제 차분하게 뛰고 있었어요. 707 특임대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 떠올랐죠. 진짜 전투는 마음이 가장 고요할 때 시작된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고 이 좁은 객실은 곧 전장이 될 운명이었어요. 너 뭐라고 했어? 박도철의 목소리가 객실을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더욱 붉어졌어요. 주먹이 꽉 쥐어지면서 팔뚝의 근육이 불룩 솟아올랐죠.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고요한 시선이 오히려
박도철을 더욱 자극했죠. 어이, 아가씨.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나? 박도철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어요. 서진의 코가 살짝 찡그려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노인을 때리는 것도 어른답지 않은 행동 같은데요. 서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죠. 순간 박도철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어요.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명 모두가 서진을 둘러쌌죠. 형님, 인연이 완전 건방지네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야. 부하들이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음흉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서진은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좁은 통로, 의자들 사이의 간격, 천장의 높이,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대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계산되었죠. 5명 모두 취했고 움직임이 둔해 보였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싸움에 익숙해 보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 그만두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하하. 박도철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부하들도 따라 웃었죠. 그 웃음소리가 객실을 가득 채웠어요. 야, 이거 봐라. 겁도 없이 협박까지 하네. 박도철이 웃음을 멈추고 서진의 턱을 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탁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박도철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죠. 아! 박도철이 비명을 질렀어요. 무릎이 저절로 꺾이며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손목을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제가 누군지 물으셨죠?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순간 객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이름이었죠.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박도철은 술기운에 자존심까지 상한 상태였어요. 707. 그게 뭔데?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야? 그가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야, 다 덤벼. 2년 혼 좀 내줘야겠어.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5명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좁은 공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려는 순간이었죠. 그때 서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하고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관성을 이용한 완벽한 동작이었죠. 남자는 균형을 잃고 의자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쿵! 야! 2번째와 3번째가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서진은 왼발로 축을 삼아 몸을 회전시켰어요. 오른발이 정확히 한 명의 명치를 가격했고 돌아선 팔꿈치가 다른 한 명의 턱을 올려쳤죠. 컥! 2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4번째 남자는 의자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서진이 더 빨랐습니다.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그의 다리를 걸었죠. 거구의 사나이가 의자와 함께 와르르 무너졌어요. 아! 마지막 5번째, 그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어요. 칼이었죠. 하지만 칼이 완전히 나오기도 전에 서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손날치기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어요. 아!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서진은 재빨리 그것을 발로 차 멀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 무릎이 그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죠. 5번째 남자도 쓰러졌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정확히 7초였어요. 7초 만에 5명이 모두 바닥에 뻗어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만이 객실을 채웠죠. 서진은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의 실전이었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의 혹독한 훈련이 그녀의 DNA에 새겨진 것처럼요. 대단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서진이 돌아보니 한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빨간 녹화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죠. 진이야. 증거 남기려고. 남자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었죠. 박도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코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너 진짜 707이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마에는 작은 혹이 나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죠. 서진은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저씨들이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거야. 승무원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저 경찰에 신고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재원의 위패 상자를 다시 품에 안았어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재원이 바라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것. 그것이 군인이었던 자신의 본능이자 숙명이었으니까요. 재원아, 미안해. 그래도 이건 참을 수가 없었어. 서진이 상자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깜깜했어요. 무궁화호는 어둠을 뚫고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객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려 있었어요. 존경과 감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707 특임대라니. 우리나라에도 여자 특수부대원이 있었구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불편했어요. 이런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포항에 가서 재원의 제사를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박도철과 부하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욕설을 내뱉기도 했지만 감히 일어날 엄두는 내지 못했어요. 넌 끝났어.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박도철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은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죠. 서진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런 큰 회사 사장님이 노인을 때리고 여자를 희롱하시나요? 박도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열차는 다음 역에 멈췄고 대기하고 있던 철도 경찰이 올라탔습니다. 박도철 일행은 연행되었어요. 하나같이 절뚝거리며 끌려나갔죠. 아가씨, 나중에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서진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귀찮은 일이 생겼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객실은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가 서진을 영웅처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PTSD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죠. 평범하게 살라던 재원의 유언과 감정적 자극을 피하라던 의사의 당부. 오늘 그 두 가지를 모두 어겼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눈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서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707 특임대원. 그리고 여전히 정의감을 버리지 못한 한 사람의 인간. 무궁화호는 계속 달렸고 포항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예감했죠. 이 일이 끝이 아닐 거라는 것을. 박도철의 마지막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 포항역에 도착한 무궁화호에서 서진이 내렸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이라 역은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플랫폼을 비추고 있었죠. 서진은 재원의 위패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괜찮았어야 했는데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히 지내려 했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어요. 포항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정신과 주치의 김 박사님이었죠. 서진 씨, 내일 오전 진료 잊지 마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서진은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루에 2번, 빠뜨리지 않고 먹어야 하는 약이었어요. PTSD는 나아지고 있었지만 완치까지는 아직 멀었죠. 약을 삼키며 서진은 재원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날, 폭탄이 터지고 재원이 자신을 밀쳐내며 외쳤던 마지막 말. 평범하게 살아. 그의 피로 물든 군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박도철의 위협적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넌 끝났어.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빈말이 아닐 거라는 걸 서진도 알고 있었죠. 건설업계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보복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서진 씨,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일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약은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죠? 네,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요. 김 박사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증상은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감정적인 자극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폭력적인 상황은요. 서진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제 일이 떠올랐죠.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서진은 부모님 산소로 향했습니다. 포항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였어요. 재원의 제사도 여기서 지낼 예정이었죠. 묘지에 도착하자 아침 햇살이 비석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부모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서진이 왔어요.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위패를 꺼내 옆에 놓았죠. 재원이도 함께 왔어요. 올해도 여기서 제사 지내려고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속삭이듯 흔들렸어요. 마치 부모님과 재원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진 씨 맞으시죠? 저는 MBK 뉴스 기자 박준호입니다. 순간 서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기자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어젯밤 무궁화호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인터뷰 좀.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죠.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예요. 무궁화호 여전사라는 제목으로 조회수가 벌써 300만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서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영상이 퍼졌다고요? 300만 조회수?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곧이어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언론사였죠. 서진은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무궁화호 여전사 7초 만에 5명 제압. 707 특임대 출신 여성, 노인 구하다. 박도철 폭행 사건, 시민의 정의로운 대응.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영상도 여러 사이트에 퍼져 있었어요.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죠. 진짜 멋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여성이 있다니. 707 특임대 최고. 칭찬 일색이었지만 서진은 불편했어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진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배달원이었어요. 뭐 시킨 거 없는데.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바닥에는 작은 상자만 놓여 있었어요. 배달원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죠. 상자를 열자 비명이 터질 뻔했어요. 죽은 비둘기였습니다. 목이 꺾인 채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피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너도 곧 이렇게 된다.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도철이었어요. 분명 그의 짓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보겠지만 얼굴이 안 보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협박이 아니라서 서진은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무언의 전화. 처음엔 그저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잘 자고 있나? 서진은 전화를 끊었지만 곧 다시 걸려왔어요. 이번엔 다른 번호였죠. 창문 밖을 봐. 서진이 커튼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위협하듯 서 있었죠. 출퇴근길에도 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서진이 돌아보면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으로 사진이 전송되었어요. 부모님의 묘소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찍어보낸 거였죠.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부모님도 외로우실 거야. 곧 만나게 해줄게. 서진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부모님 묘소까지 찾아갔다니. 이건 도를 넘은 협박이었어요. PTSD 증상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이 매일 밤 찾아왔어요. 폭발음, 비명소리, 피냄새. 아프가니스탄의 기억이 현실과 뒤섞였죠. 안 돼. 안 돼.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김 박사님께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의사가 알면 분명 경찰에 신고하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서진은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PTSD에 시달리는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젊은 남자였습니다. 무궁화호에서 동영상을 찍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무궁화호 여전사님.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어요. 저를 아세요? 당연하죠. 덕분에 제 동영상이 대박 났어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런데 요즘 괜찮으세요? 인터넷에 소문이. 무슨 소문이요? 박도철이라는 사람이 보복하려고 한다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터넷에까지 소문이 났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역시나 관련 글들이 올라와 있었죠. 무궁화호 여전사 위험하다는데 진짜? 박도철 조직 보복 준비 중?
경찰은 뭐하나? 댓글에는 걱정하는 사람들의 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날 밤 또 다른 사진이 왔습니다. 이번엔 서진이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정신과라는 간판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정신병원 다니는구나? 약 먹어도 소용없을 거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강한 척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재원의 위패 앞에 앉아 서진은 흐느꼈어요. 재원아, 어떻게 해야 해?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방을 채웠죠.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박도철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설 것인가. 707 특임대의 전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밤 11시 30분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을 보자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어요. 포항에 사는 삼촌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두 분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12시 포항 북구 폐시멘트 공장 혼자 와. 경찰에 연락하면 노인들이 다친다.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삼촌과 숙모는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자신을 키워준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가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었죠. 서진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과 운동화. 707 특임대 시절 익숙했던 복장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승무원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궁화호에서 만난 그녀의 연락처를 받아두었던 게 다행이었죠. 포항 북구 폐시멘트 공장. 새벽 1시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위치를 공유하고 나서 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폐시멘트 공장은 포항 외곽에 버려진 공업지대에 있었어요. 10년 전 문을 닫은 후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었죠. 택시에서 내린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멘트 가루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재원아, 나 좀 지켜줘. 작게 중얼거리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낡은 기계들이 괴물처럼 서 있었고 바닥에는 시멘트 가루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탁! 갑자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부신 빛에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앞에는 박도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부하 10명이 있었어요. 모두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왔구나, 무궁화호 여전사. 박도철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멍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삼촌과 숙모는 어디 있어요? 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노인들, 걱정 마. 아직은 무사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만. 박도철이 비열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죠. 삼촌 부부가 어떤 창고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죠.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 내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면 돼. 그리고 박도철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노인들은 놔줄게. 서진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어요. 10명의 적, 좁은 공간, 시멘트 가루로 미끄러운 바닥. 상황은 불리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재개발 사업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 박도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고 인터넷에서 조롱거리가 됐어.
투자자들도 다 떠났고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다 내 탓이야. 괜히 영웅놀이를 해서.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노인을 때리고 승무원을 희롱했으니까. 닥쳐. 박도철이 손을 들자 부하들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죠. 서진은 몸에 힘을 뺐습니다. 긴장하면 움직임이 둔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순간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휙! 쇠파이프가 서진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여 피하고 동시에 공격자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죠. 퍽! 정확한 팔꿈치 공격이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컷! 첫 번째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공격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시멘트 기둥을 등지고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강목이 날아왔고 서진은 팔로 막았습니다. 충격에 팔이 저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반격의 발차기가 두 번째 적의 무릎을 꺾었죠. 아! 두 번째도 쓰러졌습니다. 뭐해? 다 덤벼. 박도철이 소리쳤어요. 나머지 8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707 특임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이용해 적들이 서로 방해가 되게 만들었어요. 한 명이 휘두른 쇠파이프를 피하자 그것이 옆에 있던 동료를 때렸습니다. 아, 이 자식아. 혼란이 시작되었어요.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낮은 자세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적들의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1명, 2명, 3명이 차례로 넘어졌어요. 시멘트 가루가 공중에 날리면서 시야를 가렸습니다. 서진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했어요. 어디 갔어? 안 보여. 적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진은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타격이 이어졌어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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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도 안 되어 8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신음소리가 공장을 가득 메웠어요. 이제 박도철만 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죠. 총이었습니다. 오지 마. 쏠 거야. 서진의 몸이 순간 굳어졌어요. 총구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진은 박도철의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사람을 쏠 수 있을까요? 서진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오지 마. 당신은 건설업자예요.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또 한 발짝. 그만해. 박도철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총을 든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몸을 낮추며 옆으로 굴렀고 동시에 바닥에 시멘트 가루를 걷어차 올렸죠. 아! 박도철의 눈에 시멘트 가루가 들어갔습니다.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총소리가 울렸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서진은 이미 박도철의 옆에 있었어요. 정확한 손날치기가 그의 손목을 가격했죠. 아!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그것을 멀리 걷어찼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격. 무릎차기가 박도철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커! 박도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죠. 공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거친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11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서진도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팔과 다리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겼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정이 약속대로 경찰을 불렀나 봅니다. 서진은 박도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삼촌 부부가 갇혀있는 창고 위치를 확인했죠. 다행히 공장 근처였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쓰러진 박도철을 내려다보며 서진이 말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도착했을 때 서진은 공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지쳤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 주세요. 그리고 서진이 창고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저기에 인질이 있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경찰관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곧 삼촌 부부가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악몽이 끝났죠. 경찰차 안에서 서진은 재원의 위패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집에 두고 온 게 아쉬웠어요. 재원아, 나 잘했지?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그것도 재원이 바라던 일이었을 거라고 서진은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첫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병원 진료실에서 김 박사님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의사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서진 씨, 정말 놀라워요. PTSD 증상이 현저히 개선됐네요. 김 박사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불안 증세도 많이 줄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죠. 무궁화호에서의 사건부터 패시멘트 공장에서의 대결까지 김 박사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원칙적으로는 폭력적인 상황을 피하라고 했는데 의사가 안경을 벗고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의로운 행동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서진 씨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잖아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맞았습니다. 재원이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늘 가슴을 짓눌렀죠. 이번에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그 죄책감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네요. 김 박사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약은 계속 드셔야 하지만 용량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온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서진 씨, 오늘 포항역에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2시간 후 포항역 카페에서 서진은 민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서진 씨께 특별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고 하세요. 표창이요? 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승객들의 안전을 지킨 공로로요. 사실 저도 추천서를 썼어요. 민정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날 정말 멋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죠.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더 이상의 주목은 알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대요. 민정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번호 저장해 주실 수 있나요? 가끔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날은 추석이었습니다. 서진은 부모님 묘소에 도착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손에는 재원의 위패와 함께 준비한 제사 음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추석인데 늦게 와서 죄송해요.
묘비 앞에 음식을 차리며 서진이 말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춤추듯 흔들렸어요. 재원의 위패를 꺼내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죠. 재원아, 미안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범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그냥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였겠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죠. 앞으로는 내 방식대로 살게.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고, 하지만 폭력에 기대지도 않고, 균형을 찾아가면서 제사를 마치고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정말로 평온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죠. 이서진 씨?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무궁화호에서 구해줬던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손자와 함께였죠. 아, 안녕하세요. 서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혹시 조상님 묘소가? 네, 부모님 산소예요. 할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손자가 수줍게 다가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거요. 고마워요. 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전해졌죠. 재개발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협상하기로 했어요. 박도철이 구속되면서 회사도 바뀌었고 새로운 회사는 훨씬 합리적이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흘렀어요.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가씨가 나서지 않았다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후 서진은 포항 시내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들이었죠. 서진은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엔 두려움 없이 받았죠. 여보세요? 이서진 씨님? 국가보훈처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의외의 전화였어요. 무슨 일이시죠? 707 특임대 전우회에서 서진 씨를 찾고 계세요.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전우들과의 연락도 끊고 지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네,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무궁화호에 올랐습니다. 3주 전과 같은 열차, 같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서진은 창가 좌석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재원에게 오늘 내 3주기 제사를 지냈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 이제 알아. 평범하게 산다는 게 단순히 숨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가진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동시에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겠지?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포항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서진은 계속 글을 썼어요. 재원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 다음 역은 경주역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서진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무궁화호.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전후회에서 보낸 환영 메시지, 민정의 안부 인사, 그리고 삼촌 부부의 걱정 어린 문자. 서진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궁화호는 계속 달렸고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에게 그것은 단순한 귀경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죠. 707 특임대 출신 이서진.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한 사람의 시민.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번째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그 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재원아. 이제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무궁화호의 기적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롭고 희망찬 소리였어요. 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회의실 한켠 청소부 옷을 입은 할머니에게 날카로운 비웃음이 꽂혔습니다. 금융회사 CEO 로버트 스미스의 말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언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뉴욕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숙은 낡은 코트에 칼날을 세우며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60년을 살아오면서도 이 시간의 추위에는 여전히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텅 빈 지하철 플랫폼에는 그녀처럼 이른 시간에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서 있었어요. 대부분은 청소부들이었죠. 가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젊은 금융맨들이 비싼 정장을 입은 채 졸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은숙은 벤치에 앉아 낡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가락 끝이 시려왔습니다. 장갑에 구멍이 나 있었지만 새로 살 돈이 아까웠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5월 예일대학교 박은숙. 졸업식장에 그녀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숙은 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에 올랐어요. 총장님이 건네준 졸업장을 받아들 때 객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죠. 엄마, 여기에요. 10살 딸 지원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민도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은숙의 미래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으로 미 국무부 입사 제안을 받았죠. 외교관이 되는 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이 이제 시작이야. 정민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은숙도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졸업식으로부터 딱 3개월 후였습니다. 은수가,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우리 돈을 전부 투자 사기를 당했어. 순간 은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미안해. 나는 이제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은숙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민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용서해줘. 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지원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그제야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달 후 지원이가 쓰러졌습니다. 백혈병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은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최소한 연간 10만 달러는 필요합니다. 보험이 없으시다면. 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은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10만 달러. 남편이 잃어버린 돈이 있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병실에서 잠든 지원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해. 자존심 따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숙은 글로벌 퍼낸스 솔루션즈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회사 면접을 보러 온 것이죠. 경력은? 없습니다. 나이가 30세네요. 젊은 편인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네, 각오하고 왔습니다. 면접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어요. 예일대 졸업, 이런 학력으로 왜 청소부를? 제발 일할 기회를 주세요. 은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지원이를 생각하며 견뎠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새벽 5시까지요. 지하철이 도착하는 소리에 은숙은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30년,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군요. 차가운 철제 손잡이를 잡고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빛나던 검은 머리는 이제 반백이 되었고 매끄럽던 손은 거칠어졌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원이는 완치되어 이제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역은 월스트리트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퍼낸스 솔루션즈 빌딩에 도착했을 때는 5시가 조금 안 되었어요. 경비원 톰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박 여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톰.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이 빌딩의 경비원은 그녀를 잘 알고 있었죠. 청소부 탈의실로 들어가자 마리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로 은숙과 같은 팀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Buenos días. Buenos días, Maria.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하는 은숙을 보며 마리아가 웃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기해요. 어떻게 스페인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냥 취미로 배웠어요. 은숙은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었죠.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도구를 챙겼어요. 오늘도 40층 건물을 청소해야 합니다. 한 층, 차근차근. 오늘도 견뎌내자. 은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40층 임원실이 있는 곳이었죠. 이곳의 화려한 사무실들은 특별 관리가 필요했어요. 대리석 바닥은 매일 광을 내야 했고 유리창은 지문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은숙이 청소를 시작한 지 30분쯤 되었을 때였어요. 야, 거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로버트 스미스, 글로벌 퍼낸스 솔루션즈의 CEO였죠. 여기 커피 흘렸잖아. 빨리 치워. 로버트는 바닥에 흘린 커피를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영어는 하는구만. 로버트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의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이런 곳에서 일하려면 최소한 영어는 해야지. 안 그래? 은숙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영어가 그보다 유창하다는 것을 그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특히 당신의 아시아 사람들 말이야. 여기 와서 우리 일자리나 빼앗고. 로버트의 차별적인 발언이 계속되었지만 은숙은 귀를 막았습니다. 30년, 이런 모욕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견뎌. 지원이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청소를 마쳤습니다. 점심시간, 은숙은 빌딩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펼치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술 잘 끝났어요. 환자분도 안정적이고요. 엄마도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지원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은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메시지 하나로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내 딸이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구나.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이제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엄마도 사랑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답장을 보내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은숙은 임원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청소를 하던 중 회의실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재빨리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지우는 것, 그것이 그녀가 30년간 터득한 생존법이었죠. 이번 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중동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그쪽과 접촉해보는 게 어떨까요? 문제는 언어 장벽이야. 믿을 만한 아랍어 통역사를 구하기가. 은숙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랍어라고? 그녀가 카이로 대학에서 1년간 연수하며 익힌 언어였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청소나 마치고 나가야죠.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은숙은 최대한 조용히 청소를 마쳤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투명인간, 그게 그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은숙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도 쉴 수는 없었어요. 온라인 번역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죠. 작은 수입이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언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 탈의실에서 마리아가 물었어요. 은숙,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거예요? 글쎄요.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끔 궁금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마리아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은숙이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우리 모두 사연이 있잖아요. 은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봐요. 마리아. Hasta mañana.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은숙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30년 전 예일대를 졸업하던 날의 자신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라고 할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 은숙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비록 꿈꾸던 외교관은 되지 못했지만 딸을 지켜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원이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응, 방금 퇴근 중이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정말 엄마한테 늘 미안하고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기뻐. 통화를 끝내고 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도시처럼 그녀의 삶에도 언젠가는 빛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테니까요. 은숙은 여느 때처럼 40층 임원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오늘따라 유독 피곤했습니다. 아, 이런. 누군가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직원이 서류 더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까지 함께 쏟아져 서류가 엉망이 되었죠.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오후에 제출해야 하는 건데. 여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숙은 재빨리 다가가 도와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서류를 주우면서 은숙은 문서 내용을 흘끗 보았습니다. 회사 매각에 관한 극비 문서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직원은 황급히 서류를 챙겨 사라졌어요. 은숙은 바닥에 남은 커피 자국을 닦으며 방금 본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회사를 매각한다고?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30년간 일한 이곳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죠. 저녁, 은숙은 작은 아파트에서 온라인 번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독일어로 된 금융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기업 인수에 관한 기밀 서류, 우연의 일치일까요? 낮에 본 서류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은숙은 능숙하게 번역을 진행했어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익힌 독일어는 아직도 녹슬지 않았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원이었어요. 엄마, 뭐해요? 일하고 있었어. 너는? 방금 수술 끝났어요. 어린 환자였는데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야말로 항상 미안해요. 저 때문에 그런 일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행복해. 통화를 마치고 은숙은 다시 번역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곳곳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은숙이 CEO 비서실을 지나가는데 로버트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통역사는 언제 오는 거야? 30분 후면 화상회의인데.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구해.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나. 문이 쾅 열리며 로버트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은숙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그녀를 투명인간 보듯 지나쳤죠. 비서가 황급히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랍어 통역사 급하게 구합니다. 1시간만이라도. 은숙은 망설였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두려웠죠. 30년간 숨겨온 비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일일지도 몰라요. 20분 후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아직도 못 구했어? 로버트가 다시 소리쳤어요. 비서는 울상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가능한 통역사가. 젠장 10억 달러짜리 계약인데. 그때였습니다. 로버트가 홧김에 내뱉은 말이 복도에까지 울려 퍼졌어요. 이 빌딩에 사람이 몇 명인데 아랍어 하나 못하는 거야? 청소부라도 좋으니까 아무나.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은 농담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기회처럼 들렸어요. 할 수 있을까? 30년 만에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기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아랍어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은숙의 말에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아랍어를 하세요?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뭐라고? 로버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청소부가 아랍어를 한다고? 그의 시선에는 의심과 조롱이 가득했어요. 은숙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건 10억 달러가 걸린 일이야. 장난하는 거 아니지? 로버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은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로버트의 입이 벌어졌고 비서는 눈을 비비며 은숙을 다시 보았죠. 이게 무슨... 로버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그의 발밑에서 바닥을 닦던 청소부가 완벽한 아랍어를 구사하다니요. 10분 후 은숙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이 고급 가죽 의자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화면에 두바이 투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신의 평화와 자비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정중한 인사말에 투자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오늘 통역을 맡은 박은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은숙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단순한 통역을 넘어 중동의 비즈니스 관습을 설명하고 문화적 차이를 메워가며 협상을 진행했죠. 이분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한 신뢰관계를 원하십니다.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숙이 로버트에게 조언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에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시간 후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상회의를 종료했죠. 당신, 도대체 누구요? 로버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그저 청소부입니다. 은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청소부가. 이제 제 일을 하러 가도 될까요? 은숙은 일어서려 했지만 로버트가 막았어요. 잠깐. 앉아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언어도 할 수 있소? 은숙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비밀의 일부가 드러난 이상 더 숨길 이유도 없었죠. 몇 개 더 할 수 있습니다. 몇 개가 몇 개요? 7개 국어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버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좋아요. 기회를 주겠소. 로버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48시간 안에 6개국 금융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소일도 계속해야 해요. 그게 당신 원래 일이니까. 로버트는 비웃듯 덧붙였어요.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힘든데 청소일까지 병행하라니요. 못하겠으면 그만두시오.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굴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30년간 참고 견뎌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48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은숙의 단호한 대답에 로버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그래요. 기대하겠소. 그날 밤 은숙은 청소를 마치고 빈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금융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예일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 것이죠. 독일 시장부터 시작했어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며 은숙은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독일 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번역이 아닌 직접 분석을 하는 것. 30년 만에 자신의 진짜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2시, 은숙은 잠시 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해내야 해. 그때 컴퓨터 화면에 뜬 독일 은행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좌 번호와 거래 내역이 수상했어요. 이건 설마. 은숙은 자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것은 누군가의 비자금 계좌였다는 것을요. 계좌 명의를 확인하는 순간 은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CEO의 비밀 계좌였던 것입니다. 은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버트의 비자금 계좌를 발견한 충격도 컸지만 48시간 안에 6개국 시장 분석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컸어요. 새벽 4시 그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일단 보고서부터 끝내자.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독일 시장 분석을 마치고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파리 증권거래소의 CAC 40 지수를 살펴보며 은숙은 소르본 대학에서 연수하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30년 만에 되살아난 그녀의 진짜 실력이었죠. 아침 5시 은숙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청소 일을 빼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은숙,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리아는 그녀의 붓 깊은 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요. 일하러 가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걷는 은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보고서 생각뿐이었어요. 임원실층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어제 그 통역사?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은숙 앞에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고급스러운 정장이 인상적이었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니퍼 스미스. 로버트의 전 부인이에요. 은숙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로버트의 전 부인이 왜 여기에? 제니퍼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일을.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니퍼의 진지한 표정에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5분만요. 두 사람은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평범한 청소부는 아니죠? 제니퍼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은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7개 국어를 하는 청소부라니. 그것도 그 수준으로요. 제니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전 어제 화상회의 영상을 봤어요. 당신의 아랍어는 단순히 언어를 아는 수준이 아니더군요. 은숙은 침묵했습니다. 제니퍼가 계속 말했어요. 로버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뒷돈을 챙기려고 하죠.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비자금 계좌가 떠올랐어요.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당신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니퍼는 은숙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 아버지가 만든 회사예요. 로버트 같은 인간에게 망가뜨릴 수는 없어요. 은숙이 회의실을 나왔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니퍼의 제안, 로버트의 비리, 그리고 48시간의 시한.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원이었습니다. 은숙은 힘들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는 엄마를 돌봐드릴 수 있는데. 아니야. 엄마는 정말 괜찮아. 통화를 끝내고 은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이런 상황을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견뎌야만 했죠. 오후가 되자 피로가 극에 달했어요.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청소를 마치는 대로 다시 보고서 작업을 해야 했으니까요. 저녁 6시 은숙은 다시 빈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본 시장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의 니케이 지수를 보며 와세다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있던 시절이 떠올랐죠. 아직 더 힘내야 해. 일본어로 혼잣말을 하며 은숙은 계속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경비원이었습니다. 은숙은 당황했어요. 아, 저는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컴퓨터를 왜 써요?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CEO가 허락했어요. 특별 업무가 있어서. 로버트 씨가? 정말이에요?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가 허락했어. 로버트였습니다. 톰, 나가 있어. 경비원이 나가자 로버트는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벌써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24시간 남았습니다. 은숙의 단호한 대답에 로버트가 비웃었어요. 그래, 계속해봐. 어차피 불가능할 테니까. 그는 은숙의 모니터를 흘끗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4개국의 분석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당신이 한 거요? 네. 로버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도 있겠지?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은숙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왜 딸 얘기를? 그냥 가족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야.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위협이었습니다.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로버트가 나간 후 은숙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협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버트의 비리도 밝혀내기로요. 중국 시장 분석을 하면서 동시에 로버트의 비자금 계좌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상하이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이 계좌는 수상해. 중국어로 된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로버트가 중국 기업과도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 은숙은 거의 모든 분석을 끝냈습니다. 남은 건 러시아뿐이었죠. 모스크바 대학에서 1년간 연수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마지막 분석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그녀는 로버트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5년간 800만 달러. 횡령한 금액이었죠. 아침 해가 뜰 무렵 은숙은 모든 작업을 끝냈습니다. 6개국 시장 분석 보고서. 총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작성된 원문 자료까지 첨부했죠. 그리고 별도로 정리한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비자금 증거 파일이었어요.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공개해야 할까? 하지만 제니퍼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 회사는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로버트가 딸을 위협했던 것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은숙은 보고서를 출력하기 시작했어요.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죠. 오전 9시 은숙은 청소복 대신 깨끗한 셔츠를 입고 CEO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를 든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박은숙 씨? 그 옷은 CEO를 만나러 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러요. 아, 네. 잠시만요. 잠시 후 은숙은 로버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임원 몇 명이 함께 있었어요. 아마 그녀가 실패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겠죠. 48시간이 지났군요. 로버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30분 남았습니다. 은숙은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을 정도로 두꺼웠죠. 6개국 금융시장 분석 보고서입니다. 로버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서를 펼쳤어요. 첫 장을 넘기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완벽한 분석이었죠.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각 시장의 특성과 전망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로. 옆에 있던 임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명이 중국 시장 부분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이건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이 정도 수준은. 은숙은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은숙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뭐요?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죠.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로버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숙이 건넨 파일을 받아들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옆에 있던 임원들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이게 뭐냐고 물었소. 로버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독일 은행 자료를 분석하다가 발견한 특이한 계좌 내역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특이한 계좌? 로버트가 파일을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회사 기밀 자료야. 당신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금융시장을 분석하려면 관련 자료를 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 믿을 수 없군. 로버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모두가 움츠러들었지만 은숙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잠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 임원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로버트가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숙이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은행에 등록된 유령 회사 계좌입니다. 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이상한 경로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되는데? 약 800만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로버트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정상적인 투자 계좌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니퍼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에는 이사회 멤버 몇 명이 따라왔죠. 마침 잘 됐네요. 다들 모여 있군요. 제니퍼의 차가운 미소에 로버트가 당황했습니다. 제니퍼? 여긴 왜?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러 왔죠. 그녀는 은숙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사이에 무언의 교감이 오갔죠. 방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던데 계속하시죠. 로버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은숙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이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허위 컨설팅 비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모두 번역해서 정리했습니다. 은숙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들이었죠. 로버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으시는 겁니까? 겨우 청소부의 말을.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청소부가 아닙니다. 은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30년 전 저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국무부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으로 외교관이 되려 했죠. 그녀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은숙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과 딸의 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청소부가 된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모욕을 견뎠어요. 하지만 제 능력까지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은숙은 로버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회사를 망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숙 씨가 발견한 자료를 제가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법무팀과 회계팀도 검토했고요. 그녀는 이사들에게 서류를 나눠주었어요. 로버트는 회사를 중국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5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죠.
거짓말이야. 로버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초안도 있습니다. 중국어로 작성된 원본을 은숙 씨가 번역했어요. 은숙이 번역한 문서를 보여주자 이사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섰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죠. 로버트 스미스, 당신은 즉시 CEO직에서 해임됩니다. 뭐라고? 이럴 수는 없어. 보안팀 로버트 씨를 모시고 나가주세요. 로버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은숙을 향해 독한 눈빛을 보냈어요. 이거 후회할 거야. 하지만 은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견뎌온 그녀에게 이제 무서운 건 없었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은숙 씨, 의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네, 당신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6개국 시장 분석이 정말 탁월하더군요. 은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죠. 우리 회사에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국제금융 담당 이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그저 청소부 아닙니다. 제니퍼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30년간 이 회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 회사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죠.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력도 능력도 경험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해 주세요. 회사를 정상화시킬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은숙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맨해튼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원이었죠. 엄마, 방금 뉴스 봤어요. 그 회사 CEO가 해임됐다던데? 응, 그렇게 됐네. 엄마 괜찮아요? 일자리는? 은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엄마, 사실 좋은 일이 생겼어. 정말? 무슨 일인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야. 통화를 끝내고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녁, 은숙은 청소부 탈의실로 갔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숙, 무슨 일이 있었대요? CEO가 경찰에 잡혀갔다던데. 괜찮아요, 마리아. 은숙은 동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일자리는 안전해요. 오히려 더 좋아질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은숙을 안았습니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행운을 빌어요. 밤 10시 은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가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예일 때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거기 있었죠. 30년이 걸렸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은숙은 사진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제니퍼였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 회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더 이상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청소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 날들. 하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3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이사 제안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4시 30분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청소하러 갈 필요는 없었죠. 엄마, 왜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30년 만의 기회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고요. 은숙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죠. 무서워. 뭐가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실패하면 어쩌지? 지원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잖아요. 날 살렸고 30년을 견뎌냈어요. 그때 은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니퍼였어요. 은숙 씨, 큰일이에요. 지금 당장 회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로버트가 보복을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경찰차가 건물 앞에 서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은숙이 물었을 때 마리아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은숙,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회의실에는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숙 씨죠? 네, 그런데 무슨... 로버트 스미스 씨가 당신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은숙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산업 스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회사 기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로버트가 제출한 고소장이었죠. 제니퍼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이에요. 은숙 씨는 정당하게.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숙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던 날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다행히 제니퍼가 변호사를 불러 당장의 체포는 면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로버트가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은숙 씨가 권한 없이 기밀 자료에 접근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냈네요. 하지만 전 CEO의 지시로. 문서로 된 지시가 있나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버트가 구두로만 지시했으니까요. 그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어요. 오히려 은숙 씨가 몰래 자료를 훔쳤다고 주장하죠. 은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당신 딸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은숙의 숨이 멎었어요. 누구세요? 경고는 한 번뿐이야.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해. 안 그러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숙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어요. 지원이. 그들이 딸을 노리고 있다니. 즉시 지원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에 떨며 문자를 보냈어요. 지원아, 당분간 조심해. 엄마가 나중에 설명할게. 다음 날 은숙은 회사 CCTV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톰, 부탁이 있어요. 오랜 친구인 경비원 톰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보았어요. 은숙 씨,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억울해요. 로버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톰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요? 어젯밤 누군가 CCTV 녹화 파일을 삭제했어요. 은숙 씨가 CEO 사무실에 들어갔던 날 영상만 골라서요. 은숙의 눈이 커졌어요. 증거인멸이었죠. 백업은 없나요? 있어요. 제가 따로 보관한 게 있죠. 톰이 USB를 건넸습니다. 로버트가 은숙 씨를 직접 부른 장면이 다 들어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개발팀의 한 직원이 은숙을 찾아왔어요. 스티븐이라는 젊은 프로그래머였죠. 박은숙 씨, 조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스티븐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요. 로버트와 연결된 사람이죠.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아직은. 하지만 그들이 은숙 씨의 컴퓨터에 뭔가를 심었을 거예요. 해킹 프로그램 같은 거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로버트가 미리 함정을 파놓았던 거예요. 은숙은 제니퍼와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스파이를 찾아야 해요. 제니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떻게요? 함정을 놓는 거죠. 가짜 정보로. 은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부서에 다른 정보를 흘리고 어느 정보가 새나가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찾았어요. 스티븐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CFO실의 케빈이에요. 그가 경쟁사에 정보를 팔고 있었죠. 케빈이라고? 은숙은 놀랐습니다. 케빈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녀가 마리아와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케빈의 이메일에서 발견됐습니다. HEMOSCONFIR 에머디오 크유 파크 EUNSO KTIEN이 어CCESO INFORM 어CIN CONFIDENCIOL 박은숙이 기밀 정보에 접근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스페인어로 작성된 메일이었죠. 수신자는 로버트였어요. 이 자식이. 제니퍼가 분노했습니다. 로버트가 처음부터 은숙 씨를 감시하고 있었네요. 은숙은 배신감에 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믿었던 회사에 이런 어둠이 있었다니. 하지만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은숙은 이사회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CCTV 영상, 케빈의 이메일, 그리고 로버트의 지시 내역까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버트의 고소는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거예요. 변호사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어요. 은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이번엔 로버트의 목소리였어요. 로버트 씨, 내일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져. 안 그러면 딸도 너도. 협박은 그만하세요. 은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30년을 견뎌낸 사람한테 겁줄 게 뭐가 있나요? 다음 날 새벽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3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오늘로 끝낸다. 그녀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었어요. 로버트의 비리, 횡령, 그리고 협박까지.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죠. 회사로 가는 길, 은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믿어요. 사랑해요. 지원이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은숙은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싸워야 할 때였죠. 이사회 긴급회의가 오전 9시로 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은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내 인생, 이제 되찾을 시간이야.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믿으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숙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갔어요. 30년 만에 입은 정장이 몸에 딱 맞았죠. 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자리에 로버트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죠. 옆에는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 3명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하죠. 이사회 의장이 말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은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은숙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7개 국어로 번역된 횡령 증거들이었어요. 독일 미넨은행, 프랑스 리옹 신용조합, 스위스 취리히 프라이빗 뱅크. 그녀가 각 은행의 이름을 원어로 정확히 발음하자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이 계좌들로 5년간 총 8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거짓말이야. 로버트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믿으면 안 돼. 하지만 은숙은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각 거래마다 로버트 스미스의 디지털 서명이 있습니다. 위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록이죠. 로버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박은숙 씨는 불법적으로 자료에 접근했습니다. 아니요. 은숙이 USB를 꺼냈어요. 톰이 준 CCTV 백업이었죠. 이 영상을 보세요. 화면에 로버트가 은숙을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음성까지 선명했어요. 48시간 안에 6개국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자료 접근을 허가하겠소.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죠. 그리고 하나 더. 은숙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어제 받은 협박 전화 녹음입니다. 내일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져. 안 그러면 딸도 너도. 로버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비열한. 한 이사가 분노했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변호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제니퍼가 일어섰습니다. 케빈 리라는 직원이 로버트와 공모해서 은숙 씨를 감시했어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작성된 이메일들이 화면에 떴어요. 은숙이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물이 우리 함정에 걸렸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이제 충분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손을 들었어요. 로버트 스미스, 당신의 모든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로버트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이 늙은 아시아 여자 말을 믿는 거야? 30년간 바닥이나 닦던 청소부를. 그 순간 은숙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어요. 30년간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네, 전 청소부였습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30년간 이 건물의 바닥을 닦았어요. 화장실을 청소했고 쓰레기를 치웠죠. 그녀는 로버트를 똑바로 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했으니까요. 당신처럼 훔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전 예일대를 졸업했어요. 7개 국어를 해요. 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걸 버렸죠. 이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같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일어설 나를 위해서.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닥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섰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로버트 스미스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FBI에 고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였죠. 그리고 박은숙 씨를 CFO로 임명하는 안건에 대해 잠깐 로버트가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이 이미 그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찬성하시는 분? 다시 한번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은숙 CFO님. 의장이 은숙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30년 만의 승리였죠. 로버트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독서를 뱉었습니다. 넌 끝까지 청소부일 뿐이야. 절대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이 모두 나왔어요. 소식이 퍼진 것 같았죠. 은숙.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들었어요. 당신이 CFO가 됐다면서요. 청소부 동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은숙도 울면서 그들을 안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 지원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딸이 달려와 은숙을 꼭 안았어요. 자랑스러워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원아. 이제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더 이상 무릎 아프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은숙은 딸을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고생이 끝났어요.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은숙 씨, 아니, 이제 박 CFO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회사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 어떨까요? 두 번째 기회재단이요. 6개월 후, 은숙은 CFO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청소하던 그 40층이었죠. 책상 위에는 두 번째 기회재단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나이 들어 재취업을 원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벌써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재단의 교육 담당자였죠. 박 CFO님, 새로운 지원자들이 왔어요. 모두 50대 이상이고 대부분 고학력자들이에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만나볼게요.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저녁, 은숙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청소부 한 명과 마주쳤어요. 새로운 직원인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은숙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청소부는 놀란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청소일이. 네. 좀. 은숙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어요. 당신이 하는 일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청소부의 눈이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은숙은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새벽 4시 30분, 차가운 지하철역, 낡은 청소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소중한 추억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축하 파티 할 거예요. 무슨 축하? 엄마가 CFO 된 지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지원이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곧 엄마가 할머니가 될 거예요. 은숙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어둠을 견뎌낸 후에 찾아온 새벽은 더욱 눈부셨어요.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 해냈지?
30년 전 떠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